나는 평생을 의심 없이 살아왔다. 우리 집안은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가문으로 불렸고 아버지는 군수 공장에서 평생을 바쳤다. 집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온 가족이 모여 먼지를 털고 닦았다. 그것이 신앙이었다. 초상화에 먼지라도 쌓이면 이웃의 신고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갈 수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당은 어머니라는 말을 숨쉬듯 배웠다. 배고파도 참고 추워도 참았다. 겨울이면 교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지만 우리는 김일성 장군님의 항일 투쟁 시절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의심은 곧 반역이었다. 동네에서 누군가 사라지면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하는 순간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명철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명철이네 가족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만 말했다. 그 아이의 책상은 일주일 뒤 치워졌고 우리는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명철이 아버지가 라디오를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산골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다. 군 복무 시절 나는 보위부 간부의 눈에 들었다. 말이 적고 명령을 정확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국경 경비였다. 체제를 지키는 울타리, 탈출을 막는 문지기. 그 문을 넘어가려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로 배웠다. 우리는 월 1회 사상교육에서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최후라는 영상을 봤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굶어 죽거나 인신매매되거나 결국 북송되어 총살당하는 장면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 문 너머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 영상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조국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사실을. 1990년대 후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배급은 끊겼고 공장은 멈췄다.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대량 아사의 시대였다. 군인인 나조차 하루 한 끼가 버거웠다. 배급되는 옥수수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그나마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왔다. 명령은 계속 내려왔지만 명령을 수행할 체력도 이유도 사라져갔다. 동료 박 병장은 영양실조로 순찰 중 쓰러졌다. 그는 병원이 아니라 영창으로 끌려갔다. 근무 태만이라는 죄목이었다. 2주 뒤 돌아온 그의 체중은 20kg이 빠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죽어도 살아도 죄다. 어느 날 새벽 경계구역에서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업고 쓰러져 있었다. 규정상 즉시 신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너무 차가웠다. 엄마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아이는 엄마 등에 묶여 있었다. 그 아이의 나이는 많아야 3살, 얼굴은 영양실조로 파랗게 부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규정을 어겼다. 신고하지 않았다. 아이를 품에 안아 근처 민가에 몰래 맡겼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저 아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지? 엄마가 강을 건너려 했다는 것뿐인데 굶어 죽는 사람은 죄가 없었다. 도망치는 사람도 죄가 없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었지만 내가 진짜 맡고 있는 건 사람들의 생존이었다. 동료 김 상사가 속삭였다. 형님, 요즘 중국 쪽은 밥은 있다더라. 하루 세끼 먹는데.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벗어난다는 생각을 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탈북은 용기가 아니다. 그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무너지는 선택이다. 결심이 아니라 포기였다. 이 체제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어느 날 새벽
나는 근무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산으로 향했다. 미리 숨겨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군복과 군모는 바위 틈에 묻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죽였다. 총소리가 들릴까봐 심장이 먼저 뛰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국경 근처의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강은 인생 전체를 가르는 경계였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3월 초의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속에서 5분만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온도였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순찰조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물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갈대 사이로 숨을 쉬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10분이 지났을까? 20분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여기서 잡히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된다. 탈영병, 반역자, 인민의 배신자. 총사령은 확정이고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간다. 어머니, 아내, 8살 딸까지.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부모도 조국도 이름도 버렸다. 살기 위해서였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지는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가족을 지옥에 남겨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인간이었으니까.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삶은 시작되지 않았다.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죽음이었다. 처음 3일은 산속 움막에서 지냈다. 탈북 브로커가 준 빵 조각과 물로 연명했다. 브로커는 말했다. 형님, 돈 500만 원 구하면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일하면서 숨어 지내셔야 해요. 나는 조선족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밤에는 창고 바닥에서 잤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하루 임금은 3만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천 원 정도였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주민등록이 없는 세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도 괜찮았다. 잡히지 않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어느 날 농장주가 말했다. 야, 조선족. 너 일은 잘하는데 신분증 좀 보자. 나는 도망쳤다. 짐도 챙기지 않고 한 달치 임금도 받지 않고 그냥 뛰었다. 다음 날 그 농장에 공안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이 있던 탈북자 한 명이 잡혀갔다. 40대 여성이었는데 배가 불러 있었다. 중국 남자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다음 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면 다음은 나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북송된 뒤 수용소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했다. 그때 알았다. 북한을 나왔다고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중국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고 북한에서는 반역자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 그렇게 1년 6개월을 버텼다. 돈을 모았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남한행은 한 번 더 죽는 일이었다. 중개인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맡겨야 했고 실패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브로커는 말했다. 형님, 이번 루트는 안전해요.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안전한 길은 없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우리는 밀림을 3일간 걸었다. 일행은 총 7명. 60대 할머니 한 분은 걷다가 쓰러졌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 두고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죽고 싶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나무 밑에 눕혀두고 갔다.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라도 살아라.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불법 입국자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수용소가 아니라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했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안전벨트보다 무서웠던 건 이륙 순간의 고요함이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다. 승무원이 웃으면서 물을 줬다. 편하게 가세요. 그 친절이 오히려 두려웠다. 이게 함정은 아닐까? 평생 의심하며 살아온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남한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다. 급하게 걷는 사람이 없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사람도 없었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구나. 그게 내 첫 인상이었다. 남한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건 밥이었다. 하나 원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에서 첫 식사를 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쌀밥이 하얗게 빛났다. 반찬이 7가지였다. 고기가 2종류였다. 김치는 새빨갛고 국은 뜨거웠다. 마음껏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오세요. 직원의 말에 나는 멍하니 쳐다봤다. 이게 꿈인가? 또 옆자리 탈북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사람을 처음 봤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누군가 밥을 남겼다.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배부르셨어요? 억지로 드시면 소화 안 돼요. 남기면 혼나는 게 아니었다. 아깝다가 아니라 몸 상한다는 이유였다. 이 나라에서는 음식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이 귀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는 더 기가 막혔다. 24시간 열려 있었다. 새벽 2시에도 가서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었다. 값은 1,500원. 북한에서 쌀 1kg 암시장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컵라면 하나가 그것의 30%도 안 했다. 그것도 뜨거운 물까지 공짜로 주면서. 하나원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텔레비전이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화면을 보면서 식은땀을 흘렸다. 저 사람 내일 잡혀가겠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방송에 나왔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옆에 있던 교육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여기는 그래도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거리에 나갔을 때 더 놀랐다. 사람들이 술집에서 나라 욕을 했다. 이 나라 세금만 많이 떼가지. 대통령이 일을 못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다. 잡혀가지 않았다. 끌려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밥을 먹고 살아갔다. 나는 한 달간 밤에 잠을 못 잤다. 이게 진짜일까?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나라는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였다. 오히려 나라가 국민 눈치를 보는 나라였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노인들이 공짜로 탔다. 어르신 무임승차 되십니다. 65세 이상은 교통비가 공짜였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북한에서 노인은 배급 순위 꼴찌였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니까였다. 70살 넘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다. 노인정에 가면 공짜로 밥을 줬다. 병원비도 저렴했다. 연금이라는 걸 받았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공원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옷이 깨끗했고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 북한에서 본 노인들은 눈빛이 죽어 있었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혁명에 기여할 수 없으면 죽어도 된다는 게 체제의 논리였다. 복지관 앞 게시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무료 급식, 누구나 환영. 누구나. 그 단어가 나를 울렸다. 이 나라는 사람을 쓸모로 재지 않았다. 늙었어도 아파도
일 못해도 살 권리가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라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구나.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나왔다. 통통하고 건강했다. 얼굴이 파랗게 부어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 겨울인데도 점퍼가 두툼했다. 북한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를 외쳤다. 여기 아이들은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장래 희망이 뭐니? 의사, 선생님, 운동선수, 유튜버. 아이들은 자기 꿈을 자유롭게 말했다. 당을 위해가 아니었다. 나를 위해였다.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 모습이 나는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 광경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다. 선택해야 했고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어디서 일할지,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게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편했다.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었으니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집에 살지, 무엇을 먹을지.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고르는 것도 30분이 걸렸다. 종류가 너무 많았다. 잘못 고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북한에서는 틀리면 죽었지만 여기서는 틀리면 내가 책임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책임은 평생이니까. 첫 직장을 구할 때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경력이 부족하시네요. 담당자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북한에서 국경 경비 10년 경력이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나는 한국 나이로 40대였지만 이 사회에서는 신입이었다. 결국 공장에 취직했다. 야간 근무, 월급 200만 원. 한국 사람들은 적다고 했지만 나는 감격했다. 200만 원이면 북한에서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신기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처음 알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초상화를 때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가족이 끌려가는 꿈.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날 때마다 옆방 주민이 벽을 두드렸다. 시끄러워요. 미안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지옥에서 왔는지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냉면을 샀다. 평양냉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북한식 냉면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한참을 울었다. 평양에 두고 온 딸 생각이 났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통화는 불가능했다. 북한에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나는 살았지만 가족은 죽였다. 그 죄책감은 자유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었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었다. 그 사실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갔다. 자유는 기쁨이 아니라 과제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다. 동료가 물었다. 형님, 한국 온 거 후회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근데 쉽지는 않아. 그게 정직한 대답이었다.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다. 하지만 살만했다. 이제 나는 말한다. 탈북은 배신이 아니다. 생존이었다. 누군가는 나를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고 부를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금도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버린 건 조국이 아니라 감옥이었다는 것을.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다. 이제는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고 스마트폰도 쓸 줄 안다.
은행 업무도 본다. 신용카드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나에게는 여전히 기적이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죄가 없다. 그들은 아직 선택할 수 없을 뿐이다. 나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선택할 수 없었고, 의심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다.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가끔 탈북자 모임에 간다. 거기서 만난 한 여성은 아직도 북한 억양을 고치지 못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탈북자인 거 다 알아요. 그 여성은 울먹였다. 나는 말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 여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차별이 있고, 불평등이 있다. 한국 사람들도 힘들어한다. 월세가 비싸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적어도 이렇다. 굶주림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다. 의심이 반역이 되지 않는 나라다. 살고 싶다는 이유로 죽지 않는 나라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나라가 천국처럼 느껴진다. 요즘은 택시 운전을 한다.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옮겼다. 월급은 조금 줄었지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 손님들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다. 하지만 모두 자유인이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택시에 70대 할머니가 탔다. 기사님, 시청까지 가주세요. 나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다. 옷이 깨끗하고 머리를 곱게 빗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가 웃었다. 손자 생일이에요. 용돈 주러 가는 길이에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나라의 노인들은 손자에게 용돈을 줄 수 있었다. 죽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북한에서도 해는 떴다. 하지만 그 해는 희망이 아니라 의무였다. 여기서 뜨는 해는 달랐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말한다. 나는 탈북자가 아니다. 늦게 온 국민이다. 40년 늦게 태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말하고 싶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오늘도 택시핸들을 잡는다. 이 도시의 밤거리를 달린다.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이 웃고 음악이 흐른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화구나. 매일 밤 느낀다. 가끔 손님이 묻는다. 기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억양이 특이하네요. 나는 이제 숨기지 않는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보인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다. 그게 이 나라의 위대함이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나는 작은 원룸 베란다에 선다.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진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다. 누군가의 꿈이다. 누군가의 자유다. 나는 그 불빛 중 하나다. 작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꺼지지 않는다. 그걸로 충분하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잊은 적은 없다. 매일 밤 기도한다. 제발 살아있기를. 제발 굶주리지 않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살러왔다. 이 문장이 내 묘비명이 되어도 좋다.
나는 생존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이게 내 이야기다. 탈북자 출신 택시 기사의 이야기. 4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늦게나마 세상으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저 진실이다. 한국에 온 지 5년. 아직도 배울 게 많다. 아직도 적응 중이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불완전하지만 진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북한 정권에게가 아니라 아직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고통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으세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